수도권이 황사비에 이어 최악의 황사에 갇혔습니다. 이 황사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부경 후보자 딸 일가와 함께 라인펀드에 가입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정부 보조금 14억여 원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는 특혜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가입했던 사모펀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에 공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50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도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변이 감염이 92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1-2주 안에 신규 확진자를 50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승객이 구속됐습니다. 1억 원이면 코인 제작부터 거래소 상장까지 대행해주는 코인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인 제작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봤습니다. 건강하시냐고, 드시는 거 잘 드세요? 요양시설에선 올해 어버이날에도 대면 면회가 불가돼 부모와 자식들이 가림막을 사이에 놓고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후부터는 짙은 황사가 덮쳤습니다.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죠.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방에 뿌연 황사가 시야를 가렸고 이 최악의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화면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미세먼지 수치도 높고 황사 영향까지 겹치면서 대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인천시에는 오후 1시를 기해 황사주의경보 위기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1시간 뒤에는 서울과 충남, 경기에도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황사 농도가 나쁨 수준인 555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수원은 75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군산도 68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잠실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예정된 프로야구 경기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257 마이크로그램의 대구 지역에서만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도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황사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등은 주말에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요란한 바람과 함께 황사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밤처럼 어두워진 것도 황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역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북악산이 오늘은 출근길 아침부터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앞을 많이 바라다 보니까 뿌옇고 눈도 좀 따갑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난주만 해도. 근데 저는 지금 남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하늘은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자동차 위에도 흙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관측된 황사일수는 6.5일로 평년 황사일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느 해보다 황사가 잦아진 이유는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몽골 지역과 고비 사막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황사의 양도 더 많아졌습니다. 서해 5도와 충남 서부에선 황사 경보가 발령됐는데 내륙에서 5월 중에 발령된 건 13년 만입니다. 한반도 상공의 띠 모양으로 좁게 형성된 비구름도 복병이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도와 천안 등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져 차 유리창과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우박으로 바뀌었었거든요. 나중에는 자갈 정도 크기로 커지더라고요. 이번 황사는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뒤 모레쯤 해소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이틀째 이어진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투자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펀드에 함께 출자했던 회사가 1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딸 가정의 문제일 뿐 자신이 아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여동생이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60입니다. 야당 의원이 김 총리 배우자와 여동생이 운영하던 업체의 수의 계약을 문제 삼자 김 후보자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딸 일가가 12억 원을 투자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 김 후보자는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여당도 김 후보자 딸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빼내야지 되는데 못 빼내게 된 거죠.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라임 펀드 피해자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아주 당당히 궤변을 들어놓고 있어요. 특히 김 후보자 딸과 함께 문제의 펀드에 투자한 법인이 정부 지원금 14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조국 관련 펀드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펀드하고 유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도 권력형 비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권력형 비리로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을 11월 정도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보다 너무 빨리 후보를 뽑아서 좋을 일이 없다는 이유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경선을 하고 싶을 테고 나머지 주자들은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민주당 대부가 이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좀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경선 일정과 코로나19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대선 경선을 2달 연기하자는 친문 진영 주장에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면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10일까지 후보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대선 120일 전인 국민의힘보다 2달 빠릅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친문 진영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당원을 바꾸지 않고도 경선 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관건은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요. 뭐 당이 정하면 우리야 따라야죠. 뭐. 당 일각에선 친문 진영이 이낙연과 정세균 두 주자 외에 제3후보를 띄울 시간을 벌려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자칫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렇게 대선 경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새로 뽑힌 여야 지도부의 행보에도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나란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개혁 의지를 밝히며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며 광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묘역을 참배한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정신계승과 함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유능한 개혁,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집권 여당다운 유능한 개혁,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송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 건 재보궐 참패 이후 이탈 조짐을 보이는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현 정부 출범 때 9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52%까지 떨어졌고 윤석열 전 총장이 호남에서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도로 영남당 논란을 불식시키고 호남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1년 전 시민군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군 묘비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참배 과정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등 설명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데 당장 책상 앞엔 부적격 논란이 거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권자의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 위주가 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방안과 부동산 대책,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직후 기자회견에선 추첨을 통해 선발된 기자 20명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우 국토부 등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고 공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무려 500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종부세 도입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90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2동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 9,400만 원에서 올해 9억 8천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살기가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 나오는 수입도 없지. 우리 노인들 어디가 어떻게 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8가구에 불과했던 동작구의 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13,060가구로 724배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는 4년 만에 597배, 서대문구는 106배가 됐습니다. 대표적 부촌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유독 큽니다. 극소수 부자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중산층을 덮친 꼴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 영향도 있지만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가파르게 올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서민들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든가 기초수급이라든가 대상자들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2년째 9억 원인 종부세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부동산 민심을 이대로 두고 과연 내년 대선 치를 수 있을지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선에 김진표 의원을 새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 무엇보다 그 무게감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된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수도권의 5선 의원입니다. 지난 1월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양도세를 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상의해보겠고요. 오늘 임명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부동산 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대로 세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성 친문 진영에선 여전히 반발이 강합니다. 부동산 세제 문제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건드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 완화는 저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문제로 송 대표와 친문 최고위원들 간 갈등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 세금 부담이 유례없이 커졌는데도 정부 기대와 달리 집을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파트 매수 심리 역시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집값이 뛸 것인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들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이게 아파트 값 관련한 지표들인 모양인데 일제히 지금 위로 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6주 통계를 보면 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 들어 다소 주춤해졌다 다시 반등해 3주째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보시다시피 0.05%에서 0.09%가 되면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매매 수급 지수도 서울의 경우 4주째 오르고 있죠.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을 쥐고 세금을 올려도 안 되니까 정부가 지난 이사재택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 대책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 공급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라 100%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죠. 일례로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7천 가구, 공공전세주택으로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는 4월 말 기준 보시다시피 각각 20에서 30%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죠. 또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시장에선 정부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곧 상반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 텐데 그렇게 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이 좀 늘 거라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 4명에게 물었는데요. 모두 하반기에도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을 갖고 있으려는 경향은 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죠.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건 말고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변수가 금리 인상 여부와 이 대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대선이 집값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개발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공약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 전체적인 상승을 유도하죠. 이런 변수들을 종합해서 전망하면 하반기에도 집값 안정은 어려울 거란 의견이 4명 중 3명으로 우세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나중에 또 떨어질 때 부작용이 생길 텐데 그것도 걱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잘 관리하면 1, 2주 안에는 500명 이하로 확진자를 낮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급속히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복병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후 2달간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340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935명에서 2,021명으로 1,000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영국 변이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주변 지역까지 비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방역당국도 광범위한 선제적인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등을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변이 감염자의 3%는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변이 나오기 전에는 이완율이 거의 없었어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이완율이 3%. 서울에서도 주요 변이 감염이 92건 확인됐습니다. 변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강릉 외국인 근로자는 14명이 추가돼 전체 확진자는 일주일 새 71명으로 늘었습니다. 71명 중에 10명이 증상이네요. 역학조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별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해 하루 신규 환자를 5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전에 정부는 일단 고령층 예방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70에서 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는데 첫날 예약률이 11%에 달했습니다. 불신과 불안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일단 백신을 맞는 게 좋다는 호소가 일정 부분 먹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 응대에 분주합니다. 주변에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가능한 기관이 총 8곳이 확인이 되시는데요. 27일부터 시작되는 7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앞두고 예약을 받는 겁니다. 첫날인 어제만 전국적으로 70에서 74세 대상자의 11.5%인 24만 6천 명이 온라인과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 콜센터는 통화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예약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 다른 분구들도 되게 혼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60%를 기록했던 학교 돌봄 종사자는 보건의료인의 접종 동의율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맞으실 경우 86.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를. 고령층의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0.1%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도서벽지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초전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댄 어머니와 딸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은 1년 3개월 동안 사실상 생이별을 겪고 있죠. 면회마저도 비접촉이 원칙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모와 자식은 벽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가림막에 막힌 어버이날에 맞췄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유리벽 앞으로 다가오자 딸 부부가 손을 흔듭니다. 건강하시냐고, 드시는 거 잘 드셔? 벽 너머 어머니의 표정에 가까스로 한시름을 놓치면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손도 좀 만져드리고 싶고 안아도 싶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죠. 손 만지고 따뜻한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좀 서운하죠. 허락된 시간은 단 15분. 그마저도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 손짓과 몸짓으로 소통해야 하지요. 짧은 면회지만 이 시간을 기다렸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누구 만나시려면은 옷 다 챙겨 입으시고 또 휠체어 타고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뭐 죄송한 거예요. 코로나19는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어버이날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비접촉 면회에 카네이션도 부모님 가슴 대신 유리창에 달아야 하지요. 영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마음이 안 좋죠. 어버이날 되면 예전 같으면 뭐 야외라든가 뭐 식사라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안 되시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해 어버이날은 지난해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아쉽게도 또다시 나중을 기약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걸로 끝나고 올해는 그래도 서로 손잡고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와 가족이 잠시나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설치한 비대면 이동식 면회 공간도 아직은 한 곳뿐입니다. 정원이 사랑해요. 코로나19 종식으로 내년 5월에는 가족들이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60대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던 택시기사는 이틀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멈춰선 차량 뒤로 택시기사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반팔 차림의 건장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택시기사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20살 박모 씨가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박 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겐 침을 뱉었습니다. 박 씨의 폭행을 말리던 시민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기사님한테 괜찮으시라고 물어본 도중에 그 사람이 바로 욕설 날라오면서 주먹이 같이 날라오거든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박 씨는 차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이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법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3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베트남인 30여 명이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점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때로 들어가서 환각을 즐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해경 특공대가 유흥주점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합니다. 너희 모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형범으로 주점 안에선 출입문을 잠근 채 외국인 수십 명이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문 잠가놓고 장사를 하니까 특수경찰관들이 한 40-50명 정도가 내리셔가지고 건물에 진입해서 30명 정도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해경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목포 시내 한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베트남 국적 남녀 3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이곳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점에선 마약 판매책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검거된 외국인들은 주점 안의 방에 한꺼번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그 마약 판매책에 생일이 있다는, 그리고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한다는. 마약 판매책의 집에선 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 등 마약류 1억 2천만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34명 가운데 1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경은 마약 판매책 29살 A씨와 상습 투약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이 코인 광풍에 1억 원만 내면 코인을 만들고 심사 없이 거래소에 상장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코인이 제대로 된 코인일까요? 권영석 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코인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장까지 시켜주겠다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상장시킨 코인만 수십 개가 넘는다면서 1억 원을 요구합니다. 프로젝트를 한 50개는 했어요. 상장 심사 서류가 필요 없고 날짜를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해주고 100만 원. 그다음에 내가 3천만 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어제도 암호화폐 하나를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하루 거래량이 6억에 달했다고 자랑합니다. 거래량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터지면서 재단 계정이 3억이 들어왔거든요. 3분 만에. 암호화폐 개발 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관계자를 어드바이저로 구해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크게 말씀드린 거는 이 활동에 사이로운 것은 아니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걸리고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서 제작부터 재단 설립, 자금 모집 등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가짜 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20일 이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탕하고 빠져나오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코인 광풍을 이용한 업체의 상술로 아무런 기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기 코인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경찰이 업무상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유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징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경찰 일각에서는 이게 도박도 아닌데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본청을 포함해 전국에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직무 관련자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보유 사실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찰 공무원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거래로 재산이 과다하게 늘면 부정한 재산 증식으로 보고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징계하겠다고 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해 충돌을 막자는 차원은 공감했지만 볼멘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코인 금지가 말이 되냐, 코인이 무슨 도박장인 줄 아느냐며 경찰청의 방침에 성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보유 자체가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배짱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영업이니까 이 업체들 어렵지 않게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버티기 전략에 사유지가 불법 영업을 한 업체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니 인터넷에는 국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방법까지 공유됩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국도변 마을. 산속으로 들어가자 줄줄이 개장이 보입니다. 국방부 소유 땅인데 2년 전부터 한 업체가 300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개를 팔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월수 금요일 오후마다 육견 경매가 열립니다. 경매장 측과 동물보호단체가 수시로 충돌하고 지가 돌던지라고 막말하니까 폭행했다고 거꾸로 신고도 했어. 주민들은 위생 문제 등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냄새 나죠. 막 신고하면 뭐 불질러 버린다니까 우리는 무서운 거죠. 국방부 조치는 업체 원상복구 촉구와 변상금 200여만 원 부과가 전부. 변상금 계고랑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고.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합니다. 뭐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고 그게. 인천 남동구 주거지역 국유지 500제곱미터는 한 교회가 10여 년간 무단 점유해왔습니다. 2년은 한 번도 그렇게 영향을 못 봤어요. 이 때문에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던 인천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변상금이 지금 거의 한 3억이 되는데 대상자가 저게 돈을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전국에 이처럼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2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일부는 공공개발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 김포국제공항 인근 국유지 약 13,000제곱미터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무단 점유됐는데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 바로 옆 국유지에 폐기물 수거업체가 남긴 건설 폐기물이 이렇게 높게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로 업체와 구청이 소송하면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른 업체가 저걸 이렇게 쌓아놓고 망한 거예요.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캠코 측이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무단 점유지 반환 소송 140건 가운데 31건을 져 114억 원 규모 땅이 무단 점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등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유지로 만드는 요령까지 돌아다닐 정도. 공유지 점유권 투자라고 하는데 내 자본이 별로 없어도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무단 점유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을 주문합니다. 불필요한 불용 자산은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행정 자산이나 일반 자산 중에서도 향후에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국의 느슨한 관리 감독을 틈타 소중한 국가 재산이 엉뚱한 사람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떤 선물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높은 선물도 인기라는데 자식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겠죠. 류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만 원이 넘는 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더 부모님께 좀 더 가격대 있는 선물 사드리면 좀 더 좋아하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백화점 둘러보고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명절도 아닌데 한우 선물 세트를 작년에 3배가량 매장에 더 내놨고 지난달 한 백화점의 외국산 프리미엄 식기세척기는 전년보다 65% 많이 팔렸습니다. 자연히 지출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월 직장인 지출 가운데 어버이날 선물 평균 지출 금액은 33만 5천 원으로 어린이날 선물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는 죄책감을 선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고가의 그 선물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어준 씨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교통방송 TBS에 정부 광고가 몰린다는 뉴스는 이미 몇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방송 광고 전체를 TBS만 몰아준 공공기관이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는 지난해 6월과 10월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TBS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라디오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가입해서 보상 생활까지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한 해당 안내 광고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사나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이후 광고를 전혀 하지 않다가 지난해 TBS에만 1,800만 원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TBS에만 방송 광고비를 몰아준 공공기관은 10곳이나 됩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 자신이 벌어오는 수익을 감안하면 비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뉴스공장으로 버는 수익도 취재해보세요. 자본 논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야당은 공공기관의 광고 몰아주기 덕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권이 TBS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TBS에만 광고를 낸 이유에 대해 광고 특성과 단가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TBS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조국 사태가 이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다시 사과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비리가 합법이라는 과거 주장을 반복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뜬금없다는 비판도 있고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청문회 첫날인 어제 조국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김부겸 후보자는 젊은 층에 상처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제 오후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과거 사과문 3개를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법과 제도를 따랐다.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고 한 발언 등입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의 7대 스펙을 위조했다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지만 한국인에게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라는 일본의 사과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사과한 걸 왜 또 사과하라 하느냐는 식의 적반하장도 엿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브라질 빈민가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고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가 배치될 정도였는데 애꿎은 시민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민가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경찰이 골목을 샅샅이 뒤지지만 마약 조직원들은 어느새 옥상을 타고 옆 건물로 도망칩니다. 경찰도 저격수와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사이에 올 들어 최악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1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됐고 일반 가정집까지 추격전에 휘말렸습니다. A única reação minha foi de proteger a minha família. A minha filha de 9 anos assistiu isso tudo. Minha filha nunca mais vai querer dormir dentro desse quarto. 사방으로 난사된 총알은 지하철을 관통해 애꿎은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 유혈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지만 Deixo bem claro aqui, a Polícia Civil ela não age na emoção. 분노한 주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Tirar a vida do meu amigo injustamente. Eu quero justiça. Eu quero justiça. 시가전이 벌어진 자카레지뉴는 리우 최대 마약 조직의 근거지입니다. 지난달에도 경찰과 조직 간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이 숨졌습니다. Isso acontece quase sempre. Então é uma coisa eterna de você vitimar que a favela. Eles só mudam.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남다른 이중섭 사랑도 확인됐는데요. 이 명작과 희귀작은 전국 미술관에서 차례로 공개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5톤가량의 무진동 차량이 줄지어 미술관으로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낮게 포장된 미술품이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각자의 수장고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모두 1,488점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이중섭의 흰소, 그동안 존재만이 알려졌던 청전 이상범의 무릉도원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장처가 어디인지도 몰랐던 명품들이 다수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게도 했지만 어쨌든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새롭게 쓰게 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8월 근대 명품전을 시작으로 해외 거장전 등을 차례로 엽니다. 가장 많은 2만 1,000여 점을 기증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부터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특별공개전을 개최합니다. 차가운 달빛과 메마른 붓질로 노년의 비애를 표현한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 국보 보물급 유물들이 공개됩니다. 강원도 영구의 박수근 미술관은 어제부터,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은 이화백의 기일인 9월 6일을 전후해 작품을 공개하는 등 각 지역에서도 차분히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건희 컬렉션이 지역 문화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TV조선이 지난해 1월에 방송한 다큐멘터리형 예능 끝까지 산다 탈북소년 주성희 편이 미국 휴스턴 영화제에서 TV 리얼리티 예능 부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북한 소년이 남한으로 떠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정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제작진이 직접 비밀 탈북 루트에 참여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Ölümünden 2 yıl önce babam kendi yazıları, el yazmaları ve defterleriyle dolu küçük bir bavul verdi bana. 지난 2006년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은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을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파묵은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평생 써서 간직한 시와 글이 가득했죠. 가족을 부양하느라 문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버지의 글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파묵은 다짐했습니다. 삼류문인으로 세상을 살다 갈 수는 결코 없다고. 그 깨달음은 아버지가 작은 가방에 담아 건넨 커다란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미국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의 아들이 백악관 테니스장에서 발가락을 다쳐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쿨리지는 인터뷰를 하다 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좋은 아이였는데. 그는 3년 뒤 다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훗날 자서전에서 아들이 떠난 뒤 권력과 영광도 함께 사라졌다고 수레했습니다. 동서고금에 자식 앞세우는 것보다 더한 삶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아픔, 참척, 빛을 잃어 천지가 캄캄한 상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돼 숨진 대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며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들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편지는 이어집니다. 너는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이라고 알려줬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모난 돌멩이든 금은 돌멩이든 돌팔매질을 무던하게 받아주는 저수지를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부모란 자식의 모든 것을 보듬어주는 저수지입니다. 몇 년 전 어버이날을 앞두고 거리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서 다들 즐거워했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뭐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밝고 건강한 자식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내일 어버이날 부모가 자식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5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자리로 황사먼지가 전국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경보가, 서쪽 일부 지역으로는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버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 이번 황사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내에서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이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해안 지역은 날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은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